자, 354페이지부터 이제 금융조달기법, 부동산 금융 자금 동원 방법이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금융조달 방법은 두 문제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디케이트 두 가지가 있는데 신디케이트는 뭐 시험하고는 큰 관계는 없고 개념명도 구분하고 계시면 되겠고 부동산 투자회사가 중요하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꼭 한 게 아니면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거의 한 문제를 내니까 리츠에서 한 문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 문제, 요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네요.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뭐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냥 부동산 신탁 그러면 안 돼요. 부동산 투자 신탁으로 해야지 이 투자자가 빠지면 안 돼. 부동산 신탁하고 부동산 투자 신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를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영어로는 이제 리츠라고 하는데 리츠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동산에 전문으로 투자를 하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 회사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조건 주식 회사입니다. 리츠는 유한회사나 뭐 합자회사 이런 게 아니고 주식 회사고 이게 부동산에 전문으로 투자를 하는 부동산 전문 투자 회사인데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리츠가 어떻게 자금을 확보하느냐? 주식을 발행하는 거야. 주식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한테 매각을 하면 투자들이 주식을 사들일 만큼 자금이 확보되겠죠. 주식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이 자금을 당연히 이 자금이 조달되면 투자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죠.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상품이라든가 부동산 소유 지분이라든가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인 뭐 MBS나 ABS 같은 부동산 증권 이런 데 이제 투자를 하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을 통해서 되돌려주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 이게 리츠인데 이게 왜 이제 유용성이 높고 가장 비중 있게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느냐면 리츠가 도입되기 전에는 그죠? 부동산 투자 방식이 직접 투자 방식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직접 부동산을 구입해가지고 일정 기간 보유한 후 수익을 내는 그런 직접 투자 방식밖에 없었는데 리츠가 도입되면서 투자 방식이 간접 투자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리츠는 투자자가 직접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투자자는 리츠가 발행한 주식만 딱 사두고 있으면 투자는 이 리츠 내에 전문가가 대신해주고 수익은 되돌려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츠를 통해서 부동산에 투자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방식을 간접 투자 방식으로 바꾼 계기가 리츠니까 이게 비중 있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리츠 그러면 이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죠. 우리가 그 부동산 금융은 주식 발행이나 지분권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지분 금융하고 또 사채를 설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서 사채를 발행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부채 금융으로 나눈다 그랬지. 근데 지난주에 이제 지분 금융을 대표하는 것이 뭐가 있었노? 요거 있었잖아. 그지? 바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분 금융을 대표하는 지분형 자금 조달 기법이고요. 또 투자자가 직접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리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리츠는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을 대표하는 자금 조달 기법이다. 이것부터 딱 정리를 해놓고 있어야 되겠지. 그지?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 이게 리츠가 되어 있고요. 리츠는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기업 구조조정 리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 리츠의 종류부터 딱 구분한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자기관리 리츠가 실제 회사죠. 실제 회사를 설립해놓고 직접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가 바로 자기관리 리츠입니다. 그다음에 위탁관리 리츠나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이거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거는 실제 회사가 아니고 명목 회사란 말이야. 이걸 이제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자기관리처럼 실제 회사이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이 주식 발행을 통해서 개발 자금을 확보하잖아요. 투자 자금을. 그러면 요 리츠 내에 자기관리 리츠 내에 전문가가 있어요. 상근 전문가가 있으면서 자산을 직접 투자 운용을 하죠. 그러니까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직접 수행한단 말이에요. 직접 수행하고 또 본점의 지점도 당연히 설치할 수 있어요. 지점도 둘 수 있고 또 상근 임직원도 당연히 둘 수 있습니다. 상근 임직원도 둘 수 있는데 이 위탁관리 리츠나 기업 기준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라 이 종이로만 만들어진 서류상 회사, 명목 회사죠.
그러니까 이 서류상 회사에 그지 상근 임직원이 있다거나 뭐 지점이 있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죠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직접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업무를 반드시 위탁을 해야 되죠.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위탁하는데 그 위탁 받는 회사가 뭐죠? 자산관리 회사. 요 용어도 알아야 돼요. 자산관리 회사에 반드시 업무를 위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산의 투자 운용을 수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업무를 반드시 위탁해야 돼요. 그 위탁하는 회사 이름이 자산관리 회사다. 요 용어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회사인데 뭐 본점에 지점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지점도 둘 수가 없고 또 상근 임직원도 당연히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있지만 실체 회사니까 자산의 투자도 직접 수행을 하고 본점에 지점도 둘 수 있고 상근 임직원도 둘 수가 있다. 그 외에 위탁관리 구조처는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자기관리처는 이제 수익을 배당을 하더라도 그죠? 법인세를 면제해 주지 않는단 말이야.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자기관리처를 지금 설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처는 수익만 배당을 하면 그죠? 당연히 법인세를 면제해줘요. 근데 현행법상 지금 법인세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지? 이 법인세를 면제받지 않고서는 수익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율리처는 이 독소조항 때문에 지금 설립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리처는 상당히 유용성이 높은 제도니까 빨리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요런 독소조항 때문에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요것도 아주 중요해요. 자기관리처는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지만 위탁관리나 구조조항처는 수익만 배당하면 법인세를 면제해 준다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리처는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 그 357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회사법 내용이 그죠? 그 교재에 아주 장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책에 중요 포인트를 여러분이 줄을 치면서 따라오셔가지고 다 체크하고 이 리처법의 내용 중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리처는 원래 종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을 할 때, 근데 지금은 설립 시에는 인가를 받지 않아요. 설립 시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설립이 발기 설립 방법으로 간소화되었다. 그러니까 리처는 발기 설립으로 설립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국장에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설립 시에는 인가를 받지 않습니다. 설립 숫자를 간소화시켜줬고요. 설립 시에 설립 자본금이라는 게 있지, 그지? 설립 시에 필요한 자본금 요 수치들은 전부 외우셔야 됩니다. 설립 자본금이 자기관리 리처, 위탁관리 리처, 기업구조정치가 있는데 자기관리처는 5억 이상 그리고 위탁관리나 기업구조는 3억 이상을 확보해야 회사가 설립되는 거죠. 그리고 설립 후에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관리처는 뭘 해야 돼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영업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위탁관리 리처나 기업구조는 인가를 받지 않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만 하면은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동산 투자 회사가 5억이라면 3억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말이 안 되겠지 자본금이 그지? 그래서 영업을 하기 위한 최저 자본금을 확보해야 돼. 최저 자본금. 근데 이 최저 자본금이 영업인가나 등록 후 6개월 이랍니다. 6개월 이내에 최저 자본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자기관리처는 최저 자본금이 얼마? 꼭 외우셔야 돼요. 70억 이상이고 위탁관리처하고 구조정치는 50억 이상을 확보를 해야 비로소 영업을 개시하는 겁니다. 이 최저 자본금 준비기간이 영업인가나 등록 후 언제? 6개월 냅니다. 6개월 내에 70억이나 50억 이상을 확보할까? 이 금액들이 확보돼야만 영업이 개시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숫자 다 외워야 됩니다. 설립 자본금이 자기관리처는 5억, 다른 거는 3억, 그리고 최저 자본금이 자기관리처는 70억, 그리고 다른 처는 50억 이상이다. 요 수치 이거 계속 바꿔서 냅니다. 이게 시험 문제라고 바로 이게.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그지? 자, 설립 자본금이 지금 영업인가나 등록 전에 확보하는 설립 자본금이 얼마고? 5억이나 3억이죠. 이 5억이나 3억에 대해서는 절대로 현물 출자를 할 수가 없어요. 현물 출자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 그러니까 반드시 설립 자본금은 현금으로 조달을 해야 돼. 주식 발행 등을 통해서 현금으로 조달을 해야지 현물 출자 방식으로는 회사를 설립할 수가 없어요. 리처는 현물 출자 방식으로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설립 자본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립 후
최저 자본금을 인가 후에 6개월 내에 요 금액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 금액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100% 모두 현물 투자 가능해요. 설립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최저 자본금은 현물 투자 가능합니다. 근데 현물이라는 거는 물건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 요 현물로 인정해 주는 게 있겠죠. 현물로 뭘 이제 현금 대신에 뭘 출자해 가지고 이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느냐? 물건이니까 대부분이 뭐겠어요? 부동산이겠죠, 그지? 부동산 또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 사용권,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또는 신탁 수익권, 그리고 대토 보상권, 이런 것들이 주로 현물로 인정이 됩니다. 부동산만으로 현물주가 가능한 자산은 부동산에 한한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현물로 인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대토 보상권도 당연히 현물로 인정해 주고, 그러니까 현물에는 부동산에 한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 이제 요 최저 자본금은 현물주가 가능한데 설립 자본금에 대해서는 절대로 현물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츠는 현물 출자 방식으로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최근에 계속 이거 뭐 시험 때마다 계속 나왔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리츠가 주로 이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자 투자 자금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지? 주식을 발행했으면 첫째 주식 공모는 발행 주식의 30% 이상입니다.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먼저 일반인의 청약에 우선 제공을 해줘라. 그러니까 일반 투자들이 먼저 이제 총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먼저 청약한 후에 임원들이 주식을 사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경영이 투명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주식 소유 한도도 그죠? 주식 소유 한도도 제한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주식을 많이 소유하면은 경영의 투명성이 상실되니까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정해놓고 있어요. 자기 관리 리츠, 위탁 관리 리츠, 기업 구조 리츠가 있죠. 요 비율 다 아셔야 돼. 자기 관리 리츠하고 위탁 관리 리츠는 50% 이내. 한 사람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50% 이내입니다. 요 비율 50% 기억을 하셔야 돼. 종계는 30, 40이었는데 이게 전부 50으로 바뀌었으니까 기억을 해야 되고요. 기업 구조 리츠는 기업 내에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리츠이기 때문에 그죠? 기업이 구조조정을 담당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리츠가 바로 기업 구조조정 리츠도 말 그대로. 근데 구조조정을 하려면 원활한 현금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요. 이 주식을 한 사람이 많이 사수록 고마운 거다 이거는. 그래서 주식 소유한데 제한이 없어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주식 소유한데 제한을 받지 않지만 자기관리처나 위탁관리처는 1인당 50% 이내에서만 주식 소유가 가능하다. 다 이 비교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 구성 리츠는 총자산의 80% 이상입니다. 총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그리고 현금 등으로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부동산 전문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그럼 그 부동산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그리고 뭐 MBS라든가 ABS와 같은 유가증권도 10%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부동산하고 유가증권 등을 합친 비율이 80% 돼야 되는 말이야. 전체 80%가 다 부동산은 아니고 총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 투자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까지를 합쳐서 80% 이상이 이게 부동산하고 유가증권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리츠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그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자금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될 텐데, 그지? 부동산을 상당히 많이 매입하겠죠. 매입했는데 가격 오른다고 오죠. 지금 뭐 주택에 투자했더니 집값 오른다고 오지. 사가지고 4개월, 6개월 만에 그냥 팔아먹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달에 또 주택 사고 이러면 리츠가 투기를 조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 기간 내에는 처분할 수 없도록 처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처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취득 후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는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 리츠 법에 보면 5년 이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대통령령을 보면은 뭐 국내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1년으로 돼 있습니다. 1년. 여러분은 이렇게 기회라 5년이 범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이렇게 기하지 말고 1년 이내에는 처분 못한다. 이렇게 알았죠?
대통령의 그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주택이든 뭐든 간에 그냥 1년 이내는 처분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취득하고 나서 1년이 긴간 후에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투기를 조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알았어? 이 처분 제한 규정도 두고 있다. 그 리츠가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났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을 배당해야 되겠죠. 리츠는 전부요. 모든 리츠가 90% 이상 수익을 배당해야 됩니다. 90% 이상 그의 수익을 배당을 해요. 올해 2021년에는 2021년 말에 정산을 해가지고 90% 이상 수익을 배당해 줘야 되죠. 그런데 이 자기가 리츠가 봐봐라 지금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은 이게 맹점이 있기 때문에 설립을 안 하고자 하잖아, 그지? 우리나라에 현재 설립되는 리츠는 전부 기업 구조 리츠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자기가 리츠 자체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립이 돼야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설립을 못하는 말에 법인세를 면제를 안 해주니까 그게 왜냐? 90% 수익 배당해주면 리츠가 먹는 수익이 자기 먹는 수익이 1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법인세도 못 냅니다. 법인세도. 근데 이제 다른 세금은 아주 특혜를 많이 주죠. 리츠는 그 도관체로 인정이 되면서 세제 혜택이 상당히 큽니다. 리츠가 부동산 사면 뭐 내야 됩니까? 취득세 등록명세세 내겠죠. 그죠? 취득세 나가야 되고 또 수익 나가지고 팔면 양도소득세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그런 세금은 대부분 비과세 되거나 50% 이상 감면이 됩니다. 세제 혜택이 엄청 커요. 근데 그 세금을 다 감면받고 비과세를 받더라도 그 금액이 법인세 한 개 낼 금액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법인세가 워낙 높게 부과되니까. 그러니까 뭐 취득세 해봐야 그죠? 취득 금액이 뭐 1%에서 4%뭐 사치성 재산까지 해봐야 뭐 그 정도 비율밖에 안 되잖아, 그지? 변기되는 소득까지 해봐야 뭐 4천 몇 프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법인세는 15%에서 27%까지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세금 다 감면받아도 법인세 내고 나면 이 지 먹는 수익 10% 가지고 수익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를 설립을 하니까 요 자기관리 리츠만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2021년 12월 말이죠. 올해 연말까지 자기관리처럼 50% 이상만 수익을 배당하게 되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올해 연말 이는 한시적으로 2년씩 계속 연장해 오는 겁니다. 지금 2018, 19, 그 다음에 20, 21 이렇게 두 번째 연장해갖고 올해 연말까지 지금 50% 이상만 배당하게 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니까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리츠가 이제 지금 설립 자본금이 그지 5억이고요. 그리고 최저 자본금이 70억인데 이건 뭐 다 합쳐봐야 80억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규모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츠는 당연히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해서 자산을 운용하거든요. 근데 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규모는 원칙은 자기 자본의 2배 이내입니다. 2배 이내에서 자금 차입이 가능한데 주주총회 특별 기능만 거치면 자기 자본의 10배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 자기 자본의 10배까지 자금 차입을 허용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리츠는 대부분이 아니고 그냥 모든 리츠는 그죠? 금융에서 자금을 차입해 가지고 자산을 운영해요. 그럼 자기 자본이 이게 설립하고 전자자본 합쳐서 한 80억 같으면은 10배 차입하면 800억을 차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자기 자본까지 합치면 뭐 한 8, 900억 900억, 1000억 가까이 되니까 운용 규모가 되는 거죠. 그래야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다. 그래서 이 주주총회 특별기를 치면 자기 자본의 10배까지 자금 차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도 수직 기획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리츠가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 회사죠. 그죠? 근데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 회사인데 이게 뭐 회사가 어려우면 그죠? 당연히 이제 덩치를 키워서 M&A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수합병을 하고 하는데 부동산 투자 주식회사가 시멘트 회사하고 합병을 했다. 회사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반드시 부동산 투자회사끼리만 합병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가 아닌 회사는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병 제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죠? 반드시 부동산 투자 회사끼리만 합병할 수 있도록 합병 제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츠 법에 있는 내용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다 시험 포인트죠. 수치들이 그지?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다 이겁니다. 그냥. 최저 자본금하고 설립 자본금, 요 자본금 규모를 바꿔가지고 문제를 내고요. 그 다음에 현물 출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지. 리츠는 설립시에는 절대 현물을 할 수가 없어요. 현물 출자는. 그러니까 리츠는 현물 출자 방법으로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걸 계속 수정해서 내고 또 법인세 면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뭐가 실질예사고 뭐가 명목예사인가? 실질예사는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고 본점의 지점도 설치할 수 있고 상근 임직원도 둘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서류상 회사에 이런 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그 다음에 자기관리 일처는 이 상근 임직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 상근 임직원 중에 이제 상근 임직원 중에 자산을 투자 운용하는 전문가가 있는 거죠. 그 전문가를 상근 전문가를 둔다 이 말이야. 그 전문가가 뭐냐? 이 자기관리 일처 내에 자산을 투자 운용하는 전문가를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라 합니다. 자산 운용 전문 인력. 이걸 이제 설립 시에는 3명, 그다음에 인가 후에 5명까지 5인 이상을 확보를 해야 돼. 5인 이상. 영업인가 후 5인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이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네. 그지?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자산운용 전문 인력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감정평가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그 중에 위촉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거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서에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읽어두고요. 우리 중개사 따가지고 열심히 일 잘하면 또 리천에 자산운용 전문 인력으로 위촉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당연히 저런 데 가서 이제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좀 명예도 좀 쌓고, 그죠? 또 부도 축적하고 하셔야 되겠죠. 그지? 리천은 이게 상당히 유용성이 높은 제도고 실제, 그죠? 상당히 그 활성화가 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파괴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활성화를 시켜야 될 제도인데 지금 법인시에 면제가 안 되는 저 독소조항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그죠? 이 수익을 50% 이상만 배당하도록 지금 허용을 해주지만 이거는 2년씩 연장되어 온 한시적 규정이거든.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만 50% 배당하면 내년부터는 또 90%를 배당해 줘야 되겠죠. 그럼 내년부터 당장 어떻게 수익을 확보합니까? 어렵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 한시적으로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뭐 이 수익을 보장해 줘서는 활성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죠. 저 조항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겁니다. 무조건 이처럼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주 유용성이 높은 제도니까 이 구체적인 숫자들을 다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금 조달 기법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이것도 상당히 유용성이 높은 기법이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활용도가 높은 자금 조달 방법이니까 시험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프로젝트가 개발 계획이라는 뜻이죠. 그죠? 개발 계획이라는 뜻이고 파이낸싱이 융자 대출 받는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개발 계획 융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그지? 아주 대규모의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할 때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기법이고 이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사회 간접 자본을 공급하고자 할 때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자금 조달 기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공급자 금융을 대표하는 자금 조달 기법이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요. 뭐 대구시와 같은 거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대형 사회 간접 자본을 하나 확충하고자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업주가 이제 대구시가 사업주가 되는 셈인데 이 사업주가 금융기관에 가서 자금을 융통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주가 출자를 해서 프로젝트 회사를 하나 설립해요. 이 사업주가 출자해서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셈입니다. 사업주하고 사업주체가 달라요. 대구시가 뭐 대형 뭐 터널 같은 거 한 개 만들 때 그죠? 뭐 자금이 한 몇 조 원 필요한데 그걸 금융에 가서 돈을 빌릴 때 대구시가 직접 가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주인 대구시가 출주해서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가 사업주체가 되면서 이 프로젝트 회사가 자금을 융통합니다. 어디 가서? 금융기관에 가서 자금을 빌리죠. 근데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리려면 당연히 담보를 정해야 되잖아. 그지? 제공할 담보 자체가 없어요. 이게 자금 조달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뭐 3조 빌리려면 최소한 5조 정도 부동산을 담보로 정해야 되는데 그 정도 담보 정능이 있을 수가 없겠지. 지자체에서. 그지?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이 해당 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담보로 제공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부동산이 담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사업 자체, 이 개발 계획 자체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거야. 그래서 개발 계획 융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수익이 담보가 아니고 그걸 이제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금융회로부터 아주 대규모의 자금을 대출을 받는 거죠. 그죠?
만약에 사업주가 직접 금융기관에 가지고 담보를 제공하고 이 사업 자금을 빌려온다면 사업주하고 금융기관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겠죠.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되고 이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되면서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 사업주를 보고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터널 하나 완성됐을 때 그 터널 지나갈 때 통행료를 뭐 왕복 2,000원씩 받는다. 그럼 그게 바로 해당 사업의 수익성이 되는 거죠. 그걸 전부 줄 테니까 돈 빌려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걸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사업주하고 금융기관 사이에는 채무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채무 변제를 안 했을 때 채무관계가 성립했다면 채무자인 사업주에게 가서 돈 내놔라 하겠지. 근데 원래 사업주하고는 채무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가서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상환 청구가 불가능하다. 이걸 이제 우리가 채무자가 돈 빌려가지고 돈 안 갚으면 상환을 청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돈 줘. 있으면 주지, 뭐 없으니까 못 주지.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안 주고 배째락 하면 어째야 돼? 소를 구해야 되는 거야.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죠? 판결문을 얻어야만 그 채무자는 언제까지 채무를 변제하라? 이 판결문이 나오면 그게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집행 권한인 판결문을 확보를 하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소를 구할 당사자가 있어야 소를 구하지. 소를 구할 당사자가 없죠. 채무관계가 성립이 안 됐으니까, 그지?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를 구해야 되는데 사업자하고는 그 채무관계 자체가 성립 안 됐으니까 소를 구할 당사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를 구해서는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다. 그래서 비소구 금융 이렇게 표현한대요. 만약에 사업주가 이게 통행수입인 수익을 확보해 놓고, 그죠? 통행료를 걷어 놓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그 돈은 내놔라 주기로 한 거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 금액 한도 내에서만 소를 구해서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한소구 금융이라고도 하는데요. 비소구 금융이나 뭐 제한소구 금융이나 거의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제한소구 금융 또는 비소구 금융 구조를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자금조달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주하고 또 그 금융기관 사이에 채무관계 자체가 성립을 안 했거든. 그래서 이제 자금이 이게 만약에 빌리는 돈이 3조 원이잖아요. 근데 이 3조 원을 물론 금융기관이 한 개가 다 융통해 주진 않죠. 복수의 여러 개의 금융기관이 차관단을 구성해서 신디케이트 형식으로 차관단을 구성해서 대구단을 구성해 가지고 공동으로 자금을 전달해 주거든.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도 다수의 금융기관이 참여를 하니까 어느 정도 위험은 분산시킬 수가 있어요. 위험 분산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여러 개의 금융기관이 이제 공동으로 자금을 뭐 3조 원 이렇게 마련해서 전달을 해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 돈이 원래 돈을 빌리면 우리가 빌리는 만큼 부채를 끌어안는 거 아닙니까, 그지? 내가 돈을 빌려면 우리 기업에서 돈을 빌렸다 그러면 대체대표에 부채로 기록을 해야죠. 근데 이거는 채무관계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주의 대체와 대조표에 부채로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이 부채로 기록되는 게 아니고 자산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산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장부상으로 보면은 빌린 돈만큼 자산 규모가 증대되는 셈이죠. 자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대외적으로 신인도도 향상이 되고 또 은행에 와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구조가 커지게 되는 거야. 아니? 자금을 차릴 수 있는 구조가 훨씬 늘어난단 말이야. 자산으로 이 빌린 돈만큼 3조가 자산이 늘어나는 셈이니까. 그래서 사업주체가 볼 때는 채무 수용 능력이 향상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이제 뭐라 하냐? 사업주가 누리는 게 장부 외적으로 누리는 금융 효과다. 그래서 이걸 부의 금융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주에게는 부의 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또 장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첫째는 사업주에게는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비소구 금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사업주의 대체자표에 빌린 돈이 자산으로 기록이 되면서 채무 수용 능력이 향상되는 부의 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고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큰 장점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게 위험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수수료라든가 그지? 수수료 또는 이자율, 금리 이런 게 굉장히 높게 적용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금을 차입할 때는 금융경이 가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높은 이자를 내거나 수수료를 부담해야만 돈을 빌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역으로 이제 차입자 입장에서는 금융비용은 가다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수수료를 많이 받고 이자를 많이 받는 만큼 수익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나 수수료가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지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수익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까 위험이 높지만 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고요. 또 원래 금융기관이 차입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담보대출을 할 때는 차입자의 신용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평가하고 대출을 해줘야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줄이고 위험이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지? 근데 차입자의 신용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판단해서 평가한다는 게 어렵죠, 그죠? 우리 일 개개인은 내가 신용 불리한 건지 뭐 신용력이 몇 등 것든지 대충 느낌이 있지만 그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차입자의 신용 상태를 평가하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 항상 차입자하고 금융기관 사이에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태에서 대출이 시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대출은. 근데 이거는 그럴 염려가 없는 거야. 왜? 차입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게 아니잖아. 그죠? 뭐 프로젝트의 수익만 딱 평가해가지고 이게 수익만 확보돼 있으면 이걸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지 신용 상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누리는 장점이다. 이거는 금융기관이 누리는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차입자의 신용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출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프로젝트가 수익만 확보됐으면 자금 변전은 얼마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금융기관이 누리는 장점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부의 금융효과라든가 비소구 금융은 사업주가 누리는 장점이에요. 이런 걸 또 구분해야지.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일반 투자자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한다. 맞아, 틀려요?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건 뭐냐?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을 투자에게 매각한다는 뜻이란 말이야. 주식 발행을 통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거는 부동산 투자사 리츠 아닙니까? 지금 리츠하고 신디케이터입니다. 그건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 매각 대금을 통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죠. 근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투자자에게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개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잖아. 지금 대출을 금융기관에서 가서 대출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면 안 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다만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 뭘 제공해야 됩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되잖아. 그제? 근데 이거는 부동산 대신에 해당 사회의 수익성을 담보로 제공한다 이 말이야. 그런 차이점이 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면 안 돼요. 알았나? 뭔 말인지. 일반 투자자가 아니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을 받아오는 건데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해당 사업자의 수익이 담보가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금 조달 기법의 신디케이터. 번역하면은 투자자의 합동조합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여러 명의 투자자가 개발회사하고 함께 결성한 합동조합을 신디케이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디케이트는 이제 부동산 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개발회사가 아주 고액 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자금이 조달되는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뭐 한 5천억 정도가 소요되는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 5천억을 은행에 가서 빌리려면 1조 원 가까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돼요. 그 정도 담보 제공 능력 자체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는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회사가 개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역시 아주 소구자의 소액 주식을 발행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 주식을 이제 일반 투자에게 매각하는 거죠. 그럼 투자들이 주식을 사들일 만큼 자금이 당연히 개발 자금이 확보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주식 자체가 소구자이기 때문에 그죠? 액면가가 뭐 5천이나 만 원밖에 안 되는 아주 소액 주식이야. 그걸 발행해 가지고 5천억만큼을 확보를 하려면 무수히 많은 투자들이 주식을 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신디케이트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지. 아주 많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 투자자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여러 명의 소액 투자자로 투자가 구성되는 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고요. 이 투자들이 주식을 매입해 가지고 자본력을 이제 개발회사에 공급합니다. 투자가 자본력을 공급해주면 개발회사는 사업 능력을 확보하고 있단 말이야. 그지? 부동산 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니까 그 개발회사의 사업 능력과 이 투자의 자본력을 결합해서 여러 명의 투자자하고 개발회사가 함께 합동조합을 결성합니다. 이 투자자하고 개발회사가 함께 결성한 요 조합을 바로 신디케이트라고 한다 이 말. 그래서 투자자들이 결성한 합동조합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투자자 합동조합. 이렇게 조합을 결성해서 이 조합 이름으로
투자자하고 개발회사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해요. 공동으로. 그러니까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그 말은 투자자도 직접 투자에 참여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 신디케이트도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지분형 자금 조달 기법이죠. 지분금융입니다. 그지? 지분형 자금 조달 기법이고 투자자가 조합을 개설해서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 방식이에요. 간접 투자가 아니고 이 지분형 직접 투자 방식을 대표하는 자금 조달 기법 그게 신디케이트고요. 이것은 이제 개발에서는 사업의 주체죠. 사업의 주체니까 책임의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행도는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의 관리 운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다진다. 무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투자자들은 자기가 출자한 한도가 있고 출자 비율이 있기 때문에 출자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거든요. 그래서 유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 책임을 지는 개발회사와 유한 책임을 지는 투자자가 함께 조합을 결성해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규모 자금 조달 기법을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거고요. 이 신디케이트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수히 많은 다수의 소액 투자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다. 그지?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 아닙니까? 근데 신디케이트 중에서 규모가 아주 적은 소규모의 신디케이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금융기관이나 뭐 연기금 공단과 같은 이런 공기업들은 그죠? 자금 조달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이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는 몇 개의 이게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금융기관 이런 소수의 몇 개의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서너 개나 네다섯 개 소규모의 기관들이 설립한 규모가 적은 신디케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조인트 벤처라고 한단 말이에요. 조인트 벤처. 쉽게 그냥 규모가 적은 소규모의 신디케이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주 규모가 적은 소규모의 신디케이트를 조인트 벤처라고 보통 이제 봐라 이 개발회사가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그죠? 투자한테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죠. 그럼 주식 공모를 하겠죠. 그죠? 주식 공모를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주식을 팔 때 이제 공모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죠. 근데 이 공모 방식으로 주식을 공모 방식으로 투자를 모집하는 게 아니고 사모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사주면 우리 회사의 사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죠. 사모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대표적인 사적 신디케이트가 있습니다. 공모 방식이 아니고 사모 방식으로 투자를 모집하는 사적 신디케이트를 파트너십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도 이제 한 개 알아두면 좋죠, 뭐 그지? 시험에 나오겠나마는 혹시 몰라요. 금융 조달 방법 이렇게 뭐 신디케이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신디케이터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12회, 13회까지는 거의 매년 나왔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요즘은 이제 자금 조달 방법이 이런 것보다는 이 앞쪽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리처 쪽으로 모아져 가지고 그죠? 자금 조달이 보통 이 방식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죠. 그러니까 이게 비중 있게 다뤄질 수밖에 없고 옛날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뭐 3년에 한 번 나오고 이거는 매년 나왔으면 지금은 이건 매년 나오고요. 이거는 5년에 한 번 그냥 지문으로 한 게 나올까 말까 하고 그래. 자꾸 유행이 변해가는 거죠. 그지? 부동산 투자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하고 부동산 투자는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개념도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파트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갑시다. 요 앞부분을 지워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 칠판이 없으니까요. 요 지웁니다. 요 다 정리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가 설립한 공사니까 공기업이죠. 공기업. 원래 이제 주택금융공사는 우리나라에서 유동화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유동화 중개기관이죠. 유동화 중개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아까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SPC라는 특수 목적 회사가 있었죠. 근데 특수 목적 회사는 이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 회사입니다. 서류상 회사고요. 실체 회사인 공기업은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죠. 근데 이 주택금융공사는 설립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동화를 담당하는 유동화 전문 회사가 있었거든요. 유동화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유동화 전문 회사, 한국주택저당채권 주식회사, 뭐 영어로는 코모코라고 하는데 그 코모코라는 유동화 회사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 두 개를 합병해서 설립한 정부 기관입니다. 그게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동화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택공업에서 하는 일이 저당 유동화 업무란 말이에요. 저당 유동화. MBS를 발행해 가지고 자금을 확보하는 거죠. 그 MBS를 투자자에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는 거. 그게 가장 주된 업무고요. 그래서 이제 자금이 조달되면 그걸 무주택자인 무주택 서민들에게 10년 이상 30년까지 장기 대출을 해주는 모기지론을 공급하거나 또 만 55세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제공하는 주택연금을 제공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주 업무고. 그리고 이제 MB에서 그에 대한 지급 보증을 수행한다거나 또 주택연금제도에서 노인이 오래 생존을 하셨지만 집을 팔았는데 연금 수령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부족분이 생기는데 그 부족분에 대한 지급 보증 업무를 수행해 주는 거죠.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인데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정리해야 될 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지금 대출 상품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모기지론하고 이거 이제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거죠. 모기지론하고 영모기지론. 영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 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그래서 주택 노후 연금 제도. 줄여서 이걸 뭐 주택 연금 이렇게 변한 거되지. 이제 시중 은행을 통해서 판매하는 대출 상품이 이렇게 모기지론하고요. 주택 연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당연히 비교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모기지론은 민법상 성년이 이제 만 19세죠. 옛날에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줄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성년이 만 19세에서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 뿐만 아니고 1주택 소유자도 당연히 모기지론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을 받는데 언제까지? 보통 10년에서 30년까지 10년, 15년, 20년, 30년 네 가지밖에 없어. 10년에서 30년까지 장기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기 대출 상품. 이게 바로 모기지론이에요. 그러니까 모기지론은 이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구입 자금을 그죠? 주택 구입 자금이죠. 내가 5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2억밖에 없다. 그럼 3억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3억을 자기가 구입하는 5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리고 3억을 융자해 오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모기지론입니다.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을 모기지라고 하는 겁니다. 모기지. 론은 융자 대출 이런 뜻이고, 그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우리가 돈을 빌리죠. 그걸 바로 주택 저당, 영어로는 모기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이 우리가 평생 구조하는 보금자리잖아요. 그래서 보금자리를 마련하면 대출이다. 그래서 보금자리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론이 융자 대출 이런 뜻이에요. 그죠? 카드론 이런 거 들어봤지? 카드 쫙 꺾고 뭐 100만 원 쫙 빌리는 거. 그게 카드론 아닙니까? 그지? 론이 이제 융자 대출 이런 뜻이죠. 그지? 이때 주택 구입 자금을 10년에서 30년까지 장기간 대출을 받는 장기 대출 상품이고, 모기지로는 1년짜리 대출이라든가 3년짜리 대출이나 5년짜리 대출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단 기간이 10년이야.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 상품이에요. 또 모기지로는 1년이나 5년 등의 단기 대출 상품도 존재한다. 이러면 큰일 난다. 아예 단기나 중기 상품 자체가 없어.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이고, 주택을 구입할 때 우리가 구입하는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 빌리는 거죠. 그럼 담보 대상은 뭐가 돼야 돼? 당연히 주택법상 그죠? 등기부 등본상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만이 담보가 되는 겁니다. 주택이 담보가 되는 거지. 주택 외에 다른 거는 담보가 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뭐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건 주택이 아니잖아요. 상가나 오피스텔 주택이 아니죠. 근데 이제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이라는 거는 업무시설이지 주거시설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이지만 주거용으로 등록되는, 주거용으로 신고를 하는 오피스텔이 있단 말이야. 그건 주택으로 간주하겠죠. 그건 이제 올해부터 개정된 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해준다. 이 올해부터 이제 시행된 겁니다. 주거용으로 신고를 하는 거는 그건 주택으로 봐주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정합니다. 원래 오피스텔은 그런 업무시설이지 주거시설이 아닙니다. 주택의 담보를, 그 주택을 담보로 정하니까 그 오피스텔은 원래 담보 대상은 아니죠. 주거용 오피스텔은 담보 대상에 포함을 시켜준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상가라든가 뭐 전답이나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은 담보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경매 중에 있다거나, 그죠? 경매 중인 주택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으면 소유권 상실 우려가 있겠죠. 그런 것도 당연히 대출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6억을 초과하는 주택, 6억을 초과하는 주택도
이 무주택 서민들이 구입하는 주택이라는 보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그래서 6억 이내까지 그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6억 이내의 주택을 취득할 때 그 주택을 담보로 정하고 대출을 받는데 최대한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율 대부 비율은 최대 70%까지고요. 그 대출 한도는 최대 3억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5억짜리 집을 산다. 대출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겠죠. 6억짜리 집 사면 가능합니다. 6억짜리도 뭐가 초과라고? 6억을 초과하면 대출이 안 되니까 6억까지는 가능하다고. 6억짜리 주택까지는 담보로 정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그럼 6억짜리 집 살 때 최대 대출을 받으면 얼마까지? 3억까지 되겠죠. 그죠? 70% 같으면 4억 2천이 되지만 4억 2천을 내주면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그지? 당연히 이 두 조건이 동시 충족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둘 중에 작은 금액이다.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이 주어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요. 금리 조정 방식이 고정금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모기지로는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이지만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이라면 당연히 중간에 인플레가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가니까 금융권이 손실이 생기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도록 변동금리를 조정하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차입 대상이 대부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생애 최초로 대출을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 나니까 차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리를 고정금리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상한은 이제 원금균등이라든가 원리형 균등 중에 선택을 하는데 우리 부동산에서 가장 보편적인 상한 방법은 뭘까요? 원리금 균등 방식이 가장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시중에 그 부동산 담보대출은 원리형 균등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리형 균등이 가장 많은데 최정식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최정식도 가능한데 이 최정식은 원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젊은 층에게 초기 융자 부담, 상환 부담을 줄여줄 목적으로 만든 거죠, 그지? 그래서 이거는 만 40세 미만만 가능합니다. 만 40세 미만인 경우에는 최정식을 선택할 수 있고 최정식을 선택하면 또 우대 금리까지 제공해 주니까요. 금리가 다른 방식보다는 좀 더 싸요. 젊은 층에 혜택을 주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이걸 선택할 수는 없고 40세 미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10년 이상 장기 대출이니까 당연히 중간에 돈 생기면 돈 갚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도 상환이 가능하단 말이야. 중도 상환은 가능한데 금기한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 3년 이내에 상환을 한다. 3년 이내 상환 시에는 위약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게 아주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제 2015년 이후부터 대출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그죠? 슬라이딩 방식에 따라서 날짜별로 위약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옛날에는 위약 수수료 상당히 컸어요. 예? 1년 이에 상환하면 대출 금액의 뭐 2%, 그다음에 1년에서 2년 사이면 1.5%, 2년에서 3년 사이면 1%. 굉장히 큰데 예전에는 이게 한도가 또 5억이었어. 이게 지금 3억으로 줄었지만 그죠? 예전에는 5억까지 대출이 가능했거든. 근데 5억짜리인데 중간에 2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단 말이야. 그지? 대출을 받았는데 한도가 5억까지를 최대한 땡겨서 받았죠. 대출을 받았는데 7개월 만에 로또 당첨되면 갚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위약 수수료가 2%까지 부과된단 말이야. 1년 이내에는. 그럼 5억에 2%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아닙니까? 1,000만 원. 5억 곱하기 2월 10일까 1,00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돈 갚을 때도 그죠? 1,000만 원 수수료 내고 갚아라 이 말이죠. 위약 수수료가 굉장히 컸습니다. 위약 수수료가. 그게 이제 이게 고정금리 방식이다 보니까 금융기관이 아무리 이 장기 대출인데 인플레가 생겨도 금리를 인상을 못 하죠. 그럼 금융기관에게도 어느 정도 이자를 받을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3년 이내까지는 위약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지금은 이게 수수료가 좀 낮았습니다. 최대가 1.2%까지는 부과될 수 있는데요. 좀 싸졌지만 하여튼 이게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걸 기억해 놓고 이렇게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살 때 주택 구입 자금을 자기 자금은 30%만 갖고도 대부 비율이 최대 70% 아닙니까? 그럼 자기 자금은 30%만 가지고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아주 선진화된 대출 상품이죠, 실제 그죠? 상당히 유용성이 높은 대출 상품입니다. 금리 자체도 지금 그다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30년까지 가면은 대출 기간이 길어지면 금리가 약간 더 높게 적용되는데 이 10년 같으면 보통 2% 후반대거든요. 2.5%에서 6% 정도. 뭐 15년이나 20년 같으면 2.8%대. 그다음에 30년 같으면
2.95에서 3.15 사이 그 정도 이제 금리가 금융량보다 조금씩 다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6개 시중은행에서 다 이게 위탁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중개사 자격증 따면은 이 금융권은 뭐 하나은행, 그다음에 신한은행, KB 이렇게 다 비교를 해가지고 그죠? 요 상품 판매할 때 금리가 어디가 제일 싼지를 딱 알고 아파트 살 때 거기 가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래 집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 0.1% 이자라는 게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요. 매덕이 3억에 1% 같으면 300만 원 아닙니까? 그게 10년, 20년, 30년이니까 그게 누적돼 봐요. 얼마나 큽니까? 1% 같으면. 근데 0.1%도 적으면 그 싸면은 0.2% 차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실제는. 그러니까 그런 거 비교해가지고 좀 싼 걸 소개해 주시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대출 창구하고 이렇게 딱 명함 주고 이게 계약을 해요. 그 한 건 대출 받을 때마다 수수료를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 은행에서 수수료 줍니다, 그 건당. 뭐 매적 같으면 150만 원. 아무리 적어도 그냥 한 건에 50만 원씩 이렇게 수수료 주고 해요. 어? 근데 2금융권이 좀 더 많이 주죠. 근데 2금융권은 근데 주택을 담보로는 2금융권에서는 대출 받으면 안 됩니다. 1금융권은 무조건 가야 되고요. 근데 상가라든가 토지 같은 경우는 그죠? 2금융권을 하려는 게 더 득입니다. 왜? 대출을 훨씬 많이 해주니까. 1금융권은 토지나 상가 대상으로 대출받기가 또 어렵습니다. 또요. 다 특징이 있어. 주택은 무조건 1금융권으로 가야 되고 무조건. 토지 살 때, 땅 살 때는 2금융권을 하는 게 훨씬 좋고요. 신용까지 끼면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게 해주고 또 수수도 좀 챙기고 이렇게 하는 거야. 서로 더불어 사는 거죠. 이사집센터도 한 서너 개 확보해가지고 그 전해주고 또 좀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연금제도는 이제 모기지론하고 대출 방식이 반대되는 거죠. 이 모기지론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 시점에서 일시불로 한꺼번에 받죠. 그리고 이제 10년에서 30까지 나누어서 분할 상환을 하잖아, 그제?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노인이 자기가 보유하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 자금을 매달 이렇게 나누어서 똑같은 금액을 사망 시까지 계속 똑같이 수령해가. 동일한 금액을 두 번 이상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걸 연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출이 연금 형식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매달 분할해서 대출을 받는 거죠. 생활비로. 이렇게 분할해서 대출을 받고 사망 시점에서 그동안 대출받은 금액을 주택을 팔아가지고 일시불로 회수해 가는 거죠. 금융기관이. 그러면 대출은 분할해서 이루어졌고 상환은 일시불로 받으니까 모기지론하고 반대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영모기지론. 그리고 이것도 주택에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려놓으니까 역저당 또는 역연금저당 다 같은 말입니다. 역저당 또는 역연금저당 역모기지론 모기지나 저당이나 같은 말이니까 역저당, 역연금저당 또는 역모기지론 또는 주택연금 상당히 많죠 용어가. 요거는 이제 생활자금을 제공할 목적이죠. 등기된 소유자 또는 배우자 그랬으니까 이제 부부 중에 한 분이다. 남편 명의로 등기가 돼 있죠. 그럼 등기된 소유자 또는 배우자 그랬으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면 될 거 아니에요. 또는이니까.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한 분이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만 55세 이상의 1주택자가 대상이지만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 가격이 합산 가격이 9억 이하면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해요. 9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가 대출 대상이 되고요. 다만 이거는 부부 중에 한 분이 55세 이상이고 집이 한 채면 한 채 가격이 9억까지고요. 세 채라도 세 채를 합산한 가격이 9억까지면 대출이 가능하다 이 말. 9억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자 또는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이 9억까지면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노후 생활 자금이죠. 노후 생활 자금을 언제까지 대출 받는 거죠? 평생이죠, 평생. 죽을 때까지, 사망 시점까지. 그러니까 종신이라고 해요. 대출 기한이 딱 정해지는 게 아니고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시점, 종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 차입자가 선택하는 일정 기간만 연금을 받는 수도가 있죠. 그게 이제 확정 기간 방식이죠. 원칙은 종신이지만 차입자가 선택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 기간 방식도 혼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역시 담보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겠죠. 그죠? 주택이 담보인데 그것도 본인 명의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어야 되는 거지. 본인 명의나 배우자 명의 주택만 담보가 되는 거지. 자녀 명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 신청했죠. 뒷날 칼 맞고 사라져야 돼요. 그지?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자녀명의라든가 뭐 또 형제명의 이런 주택은 절대 담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만 담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주택부상 주택이고 이거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이것도 다 대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복합용도주택이라는 게 있죠. 뭐 우리가 표현하는 상가주택 이런 거 들어봤지? 1층은 상가고 2층, 3층이 주택으로 구성된 거 이런 거 봤죠? 이런 거 이제 복합용도주택이라는데 복합용도주택도 대출 대상은 되는데 이게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모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주택이어야 되니까 복합용도는 주택 면적이 당연히 반 이상은 돼야 돼. 주택이 2분의 1 이상만 되면 복합용도주택도 대출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노인복지주택이나 복합용도주택도 대출 대상에 포함을 시켜주고 있잖아, 그지? 그런데 요 확정기간 방식이라는 게 있죠.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할 때는 노인복지주택은 확정기간 방식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인복지주택은 원래 담보 대상이 된단 말이야. 근데 확정기간 방식으로는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노인복지주택은 확정기간 방식에서는 제외된다. 그러니까 확정기간을 선택할 때는 노인복지주택을 담보로는 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다.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할 때는 노인복지주택은 아주 안 된다 이 말이야. 노인복지주택은 담보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모기지로는 고정금리 방식이었지만 이 주택연금제도는 변동금리를 좋아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동금리니까 인플레를 이 금리 조정 방식에서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상환은 이거는 매달 상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기에 일시불로 상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매달 생존 기간 동안에는 뭘 받아? 연금을 계속 누적적으로 받아가죠. 그 받은 금액을 사망 시점에서 한꺼번에 받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상환 방식이 뭐가 돼? 원금, 만기, 일시상환 이렇게 되겠네, 이제? 원금, 만기, 일시상환 방식. 사망 시점에서 한꺼번에 원금은 일시불로 변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요 중도상환 가능합니다. 이거 중도상환이 당연히 가능한데 이 모기지로는 중도상환 시에 위약수수를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그지? 근데 영모기지로는 이 주택임금은 위약수수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이 바로 언제든지 중도상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 지급 방식이 있고 종신 혼합 방식이 있어. 종신 지급 방식은 동일한 금액을 똑같은 금액을 그냥 평생 받는 겁니다. 사망 시점까지 똑같은 금액을 매달 그냥 계속 수령해 가는 거죠. 이게 종신 지급 방식이고 종신 혼합 방식은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찾아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요. 수시 인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데 이 수시 인출할 수 있는 한도는 대출 금액의 50% 이내까지입니다. 최대 금액으로는 2억 5천만 원. 대출 금액 50%까지는 수시로 찾을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금액을 매달 생활비로 계속 이렇게 수령해 가는 거죠. 평생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신 혼합 방식인데 여기서 요 확정 기간 방식을 선택해 가지고 확정 기간 방식은 10년이면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요 5개 중에 나는 20년 연금 받을게 이렇게 해서 요 기간을 선택하는 거죠, 그죠? 이게 확정 기간 방식인데 확정 기간 방식에서 종신 지급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10년 연금 받겠다 그러면 10년간 딱 연금 지급하고 그 다음부터 연금 지급이 종료되는 거죠. 그죠? 근데 종신 혼합 방식을 선택했단 말이야. 종신 혼합 방식을 선택했는데 요 확정 기간 방식으로 종신 혼합 방식을 선택하잖아, 그지? 그럼 확정 기간 방식으로 종신 혼합 방식을 선택하면 원래 종신 혼합 방식은 50%까지는 수신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그럼 50%는 수시로 찾아 쓰겠죠. 근데 50% 전체를 수시로 찾아 쓰는 게 아닙니다. 45%만 수신출을 가능하도록 만들고요. 이 중에 5%가 있어요. 전체 대출금액 5%. 이거는 이제 의무 인출금으로 책정을 하는 거예요. 의무 인출금.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 확정 기간 방식으로 종신 혼합 방식을 선택할 때는 그러니까 확정 기간 혼합 방식이 되겠죠. 확정 기간 혼합 방식인데 이거는 의무 인출금을 원래 50% 수신출을 50% 만드는 거죠. 50%다 수신출하는 게 아니고 5%는 반드시 의무 인출금으로 책정을 하고 45%는 수시로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그런데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자기가 선택하는 기간 동안 연금을 계속 받겠죠, 그죠? 근데 이 의무 인출금 5%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비상금이 셈이야. 비상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0년 연금을 받겠다 해서 확정기간을 10년 선택했죠. 그럼 10년에는 연금이 나오죠, 매달. 근데 10년이 끝났어. 그럼 연금이 지급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주택도 매각해가지고 그동안에 연금 지급한 걸 다 회수해 가겠죠. 근데 연금도 안 나오는데 10년 확정기간이 다 끝나면 이 뒤부터는 연금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긴급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비상금으로 이거는 일종의 비상금이 셈이죠. 그렇게 예비에 두는 건데, 요 돈은, 그죠? 연금 지급 기간에는 절대 인출을 못 합니다. 연금 지급 종료 후에만 인출할 수 있어요. 연금이 종료되면 연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비상금으로 인출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냐? 의료비, 그러니까 병원비라든가 병원비, 자녀 교육비, 그리고 주택 수선비, 이런 명목으로만 인출해 쓸 수 있어요. 연금 지급 기간에 인출한다 그러면 안 된대. 연금 지급이 종료되면 이런 명목으로 인출해 쓰는 거지. 요 돈을 사가지고 집을 사겠다. 주택 구입비 명목으로 요 돈을 쓴다. 그리고 양농 가서 할머니하고 고습시키기 위해서, 그죠? 뭐 요 돈을 인출해가지고 고수업친다. 요런 목적으로는 절대 인출 못합니다. 주택 구입자금이라든가 사행성 목적으로는 절대 인출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목적으로 인출을 못하고 긴급 자금으로 이렇게 의료 비용이라든가 병원비, 그러니까, 그리고 자녀 교육비라든가 집 수리비, 이런 명목으로만 인출해 쓸 수 있는 돈이 의무인출금인데, 반드시 확정 기간 방식을 선택할 때는 의무인출금 5%를 꼭 책정해야 된다. 이걸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보정료라는 게 보정료. 보정료는 초기 보정료가 있고 연 보정료가 있습니다. 연 보정료가 있는데, 초기 보정료는 대출 금액의 1.5%를 연금 지급 시점에서 바로 징수합니다. 초기 보정료는 1.5%고요. 그다음에 연 보정료는 보정 잔액에서 연 0.75%를 매월 납부하게 되는데, 이 비율 기억하면 되죠. 비율. 보정료는 초기 보정료가 대출 금액의 1.5%, 연 보정료는 대출 잔액, 보정 잔액의 연 0.75%를 매월 납부하는데, 이게 뭐 차입자가 직접 금융에 가서 납부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매달 요거 지급하는 금액에서 계속 이게 이제 요 금액만큼이 빠져나가야 되잖아, 그지? 이걸 누적해 가지고 한꺼번에 일시불로 계산하는 거지, 뭐 매달 납부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요 비율은 여러분이 기억해 놓는 게 좋겠고요. 상환을 할 때 이제 사망 시점에서 이제 주택을 팔아갖고 그동안의 연금 지급액을 상환하겠죠. 근데 연금을 그동안에 6억을 지급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주택을 처분했어요. 그랬더니 7억 5천이 나와서, 그러면 이제 연금 지급보다 주택 처분 가격이 더 높으니까 플러스 1억 5천만큼 차익이 남죠. 요거는 당연히 상속인에게 배당을 해줘야죠, 그죠? 6억 변제받고 남는 돈 1억 5천은 상속인에게 되돌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그동안에 노인이 오래오래 생존하셔가지고 연금을 무려 11억을 타드셨다, 그지? 119세 4개월간 사셔가지고, 그지? 할머니, 할아버지 쎄쎄쎄 하면서 막, 그지? 돼지고기도 드시고 막 이러면서. 근데 집을 팔았더만 이거 7억밖에 안 돼, 7억. 그 부족분이 지금 4억이나 생긴 거야, 그지? 4억 부족분이 생겼죠. 요거는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청구 불가. 그러니까 주택 처분 가격 한도 내에서만 상환이 이루어진 거죠. 7억까지만 상환을 받고요. 부족분 4억이 있어도 이거는 상속이라는 청구를 못한다. 왜 그러냐? 조금 전에 제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중에 이 주택연금에 대한 지급보증 업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족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에 또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주택 처분 가격 한도 내에서만 상환이 된다. 이런 아주 중요한 특징이겠습니다. 작년에도 주택연금제도에 대해서는 한 개가 나왔고요. 모기지론하고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를 한 문제 낼 수도 있겠고, 모기지론은 지금 요 주택연금제도 작년에 이게 바뀐 거죠. 이게 원래 만 60세에서 55세로 개정이 됐거든요. 워낙 법이 자꾸 개정이 되면서 시험에 자주 공부 좀 해놓으면 바꿔보고 막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그죠? 이 모기지론도 은행별로 적용하는 이율이 좀 차이가 나고 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는 몰라. 뭐 문제를 낼 수도 실제 문제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금자리론도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하는 것도 있고요. 또 뭐 유모기지론,
T 모기지론, E 모기지론, 별의별 모기지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가서 그죠? 원래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 창구에 앉아가지고 대출 담당 직원하고 차입자가 같이 상의를 해서 대출을 받죠. 그걸 이제 T 모기지론이라고 합니다. 투게더 같이 상의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거다. 투게더에 머리 글자 따서 T 모기지론. 그다음에 집에서 그지? 우리 대출 신청할 때 그지?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뭐 우리 집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고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할 수도 있죠. 이런 걸 이제 일렉트릭 모기지론 해서 E 모기지론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 모기지론도 U 모기지, T 모기지, E 모기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다 어떻게 비교하겠어? 워낙 상품이 다양화돼 가지고 그러니까 시험을 내기가 어려워요. 은행별로 조금 차등 적용되는 게 많아서 근데 큰 틀만 이렇게 기억하고 요 주택 연금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연금제에 대한 이 특징을 좀 비교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금융론은 오늘 뭐 시험에 나오신 포인트도 이렇게 쭉 점검해 봤는데 내용도 담백하고 그다지 크게 뭐 어려운 것도 별로 없어요. 그죠? 범위도 별로 넓은 것도 아니고 딱 정해진단 말이에요. 금리 종방시에서 예, 시험에 나오신 포인트도 정해지니까 그냥 초점을 점검하시고요. 종 쳤으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10번 치고.